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국가에 도움되는 건설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문제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12개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중지를 모으는 간담회를 갖게 됐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나 정부 또 공공기관, 전문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ESG 말씀을 해주셨는데 E가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S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S에서는 바로 이 산업재의 이 정량적 통계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S에서 전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로 현산이 이 S에서 2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S에서 이 중대산업재에서 이 안전 경영이 더 중요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온건한 개구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ESG 경영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EU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중대산업재 사고가 많은 기업은 해외 공급망에서 이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계약을 따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식, 요즘에 이제 회계에서 분식 회계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미국에서는 특히 ESG에서 S에서 만약에 산업재 공시 통계를 허위로 했다든지 누락했다든지 하면 수천억대 지금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도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상장기업 ESG 공시화 의무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 ESG 공시를 허위로 하면 민민 형사상 엄청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도 이제는 안전 경영, 결국 안전 경영이라는 건 안전 중대재해법 산업법을 비롯한 안전관계 법령 준수 경영을 하면 됩니다. 준법 경영, 기본적으로 준법 경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의무 주체를 최고 경영자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결국 이따 구체적인 중대재해법이 지금 위반 사건 판결이 5호까지, 이제 6호까지 났는데 이따 하나 가장 중요한 사후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의무 주체인 경영 책임자분부터 이제 의식계획을 하셔가지고 설선수범해서 안전 경영을 하고 그 전 구성원이 그 안전 목표와 경영 방침을 공유해서 현장에까지 실천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안 하셔서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면 이제 그 궁극적인 책임은 이렇게 CEO, 경영 책임자가 이제 져라.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안전사고 난 현장을 보면요. 모든 현장에 한결같이 저가 발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최저가 발주, 또 거기에 2차, 3차 또 하도 이래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품질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제가 이걸 안 줘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좀 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에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34조에 보면은 이렇게 낙찰가의 82% 이하로는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 또 예전가의 64% 이하로는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법적 조항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다운기야, 이중기야, 분리기야 등등 여러 가지 좀 희귀한 방법으로다가 이게 하도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선진 발주 제도는 시공 책임형 CMR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공 책임형 CM은 현재 LH에서 7년 전부터 몇 차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그 공공시장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 책임형 CM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자가 그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다는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기, 공사비, 품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성과를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착공 전에 발주자와 GMP를 협의함으로써 최종 완공된 시점에서 최종 공사비를 초과한 GMP가 할당될 경우에는 그 할당된 금액만큼만 시행사와 그 발주자가 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시공 책임형 CM은 발주자는 최상의 성과물을 청취할 수 있고 사업자는 GMP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시공사가 면밀한 검토와 시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발주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 지연과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시공 책임형 CM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무엇보다 시공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안전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기후지옥이라는 새로운 명령의 등장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3월에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내에서 이제 내용 중에는 기존의 선형경제 산업구조에서 순환경제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건축 부분의 탄소중립 부분을 현재 살펴보면 주된 부분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상당히 집중된 부분, 또 건물의 유지관리 부분에 집중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건물 전 생애 주기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기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운영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달에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대 정책 방향, 4대 전략, 100대 핵심 기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 산업 부분에서 건축 부분에서 보자면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기 탄소 배출량 평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에너지 거래 공유, 그리고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 재료, 그리고 각종 재료들을 또 구조 부분 혹은 시공 부분에서의 저탄소를 위한 과정들, 그리고 산업 폐기물과 산업 구성물 재활용에 관한 부분, 또 더불어서 건물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좀 한 단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개발과 더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화의 사회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 매출액이
건축 서비스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비교했었을 때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매출액 구조 자체를 봤었을 때 건축 서비스 산업은 3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189조예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낮습니다. 반도체가요. 161조. 자, 그러면 거의 2배 정도의 그 산업 포션을 갖고 있는 게 건축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포션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일단 고용 개발, 고용 유발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근데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 메이킹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매너지먼트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퍼실리티 매너지먼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메이킹, 설계나 아니면은 컨스트럭션, 건설 이 부분에서 메이킹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만 두고 있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생명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은 짓는 데는 30%, 짓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게 70%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산업 구조의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건설 산업 그리고 건축 서비스 산업 자체의 국민의 인식 자체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종사하거나 거기에서 고용되는 관계되는 부분들은 매출이 높고 그 다음에 타 산업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 외국의 경쟁력과 우리 그 국내의 경쟁력을 봤었을 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 구조를 보면은요, 건축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해외의 그런 국가에서의 그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 수에 비해서 수익 구조를 보면은요, 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제는 안전 관련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고 위험을 생산하고 최종 이익을 귀속하는 주체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발주자의 안전 책무가 면책되고 있고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발주자 책임이 빠져있는 근본적인 불공정 사항이 그대로 전되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 단계에서 기술적 실패는 선행이 잘못된 책임체제의 결과임에도 오늘까지 대책은 주로 수급인에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사 현장은 더욱 위험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진국과 같이 발주자의 권한과 비례하는 책임체제가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상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되고 있는 건설산업안전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오늘의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구조 분야 감리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뭐 30개월 공사기간 한다 그러면 구조 기간 동안 뭐 12개월이나 14개월 동안은 구조 분야의 감리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들에는. 그런데 이거를 또 의무화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 대학교 건축공학과하고 건축학과에 졸업생들을 조사하면 현장에 가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건축기사가 제가 그 85년도에 대학을 입학할 때는 그때 조선일보의 건축기사가 2위였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건축과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건축과를 가더라도 물 묻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그런 걸 안 합니다. 타 대기업의 연구소가 하려고 하고 공사가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중급 기술자나 초급 기술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만 생각하고 이제 회사의 이제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제가 다닐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현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현채, 현장 채용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의 마인드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자재 쪽에서 보면은 이 자재 공급 업체하고 품질 관련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품질 이 시험이다, 검사다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재료의 구성, 재료의 연결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도면 시방서하고 전부 일치하지 않고 이게 부실업체에 걸러내지 못한 조달 체계, 또 KS 인증에 대한 제품도 안 들어오고 또 자재 파동, 불량 이후 단가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원자재 단가, 원자재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품질의 문제가 되고 자재의 성능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품질 시험 전문 기관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고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비용 문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면은 이 자재 분야가 안전에 미치는 사망 부상에 미치는 자재의 종류를 따져보니까 한 26개의 종류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중대재해의 요인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가 전혀 체계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고 이 보면은 전부 이제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 단위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재와 연결해서 각종 아까 앞집에서 말씀하셨던 시공, 공사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설계자의 업무의 범위는 즉 디자인 중심 그리고 법규에 맞춰서 하는 즉 건물에 대한 형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과정에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구조기술자나 구조기술사 그리고 품질기술자나 품질기술사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술자, 안전기술사 등의 그리고 소방관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들을 하도급 중에서 영위하는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토목은 얘기 않고 건축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간 건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광주에 아까 철거하면서 붕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건축사 업역으로 들어가서 해체 공사도 건축사가 감리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건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해체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업역이 설계자에게 많이 권한도 주어지고 업무가 많이 주어지고 거기 또 제하청 내려가고 하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스킵을 지나가고요. 제가 이제 시공 단계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시공 단계에 있어서는 다 아는 얘기죠. 자재하고 좋은 장비하고 좋은 인력 그리고 좋은 공법, 뭐 파이브 M이라고 하죠. 돈만 들어가면 파이브는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공 관리하는 게 우리 시공 단계 기술자들인데 그 단계 기술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지 권한을 준 게 있습니까?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하고 그 업무 이외에도 시공 기술사의 업무의 책임과 서명 난임권이 없다는 것 수백 번 수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이게 묻히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84개 기술사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품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붕괴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는 안전사고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품질 하나 붙여야 된다. 품질 안전사고입니다. 품질이 붕괴된 거지 이게 그냥 안전이 붕괴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0.028%의 돈을 주고 우리 목숨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주변에 건설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집을 짓는데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몇 %를 투자할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4분의 1을 얘기합니다. 25%입니다. 그런데 25%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비용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건축 설계비도 올라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유능한 사람은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권리 또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이제 세이브해서 제가 시스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진행되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사실 우리나라 요즘 로비에르비나 여러 국제 회사들의 한국 지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 구조 설계를 할 수 있고 이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하고 또 계약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감리에도 구조가 직접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구조 설계하는 분들이 구조 도면을 안 그립니다. 내가 구조 설계를 했는데 구조 배근도라든가 조인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격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건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건설사에 있는 R&D 연구소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R&D에 호황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지금 한국을 세계적인 건설 리더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우리나라 건설사들 국가에서 R&D 인력 전폭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건설사 R&D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줄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국에 있는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갖다 카피라고요. 좀 심한 얘기로 도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거를 하청받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진짜 이 내용을 꽉 깨가지고 국산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분들은 생각외로 적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 기술 중에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이 우리가 얼마나 개발했는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없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처음에 설계비가 책정이 됐더라도 설계 변경에 대한 거는 그 설계사무소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지 오더라든지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프로세스 거쳐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고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사실 그 사이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은 계속 합니다. 행정상으로만 중단됐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그 설계사무소의 현황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담보강 철근들 앞에 다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다. 조경용 호사가 가대에 야적되고 지지대 설치했다. 이런 등등 정도까지가 얘기되고 있어요. 또 가장 많이 얘기된 건 철근들하고죠. 순산 아파트였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순산 아파트에 대한 것이 점검 예우 때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터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이게 분야별로 설계부처에서 쭉 분야별로 실수가 겹친 그런 사안인데 저는 이제
요것만 보는 거는 아주 그 표피만 보는 그런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게 1차원이었다고 치면 2차원인 3차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그러면 설계하고 구조 쪽에서 보면 저가로 다 하고 있다, 문화가가 지연돼서 맨 시간 낭비하고 있다, 또 52시간제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없고, 학하고 공학이 분리돼가지고 그 공학과 설계지식에 부족한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실무 책임자가 있어요. 그전에는 학공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출발 체크했는데 여기서는 각자 체크가 안 돼요.